여러분은 넷플릭스라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알고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실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뿐만 아니라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해외 채널 등 다양한 컨텐츠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장점 덕에 현재 한국에서는 넷플릭스 열풍이 불고 있죠. 저도 현재 사용 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 역시 이 넷플릭스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된 한 다큐멘터리와 관련이 있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네요.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한국말로 살인자 만들기입니다. 다큐멘터리 치고는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이죠. 이 프로그램은 2015년 12월 18일에 첫 방송이 전파를 타자마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3년 뒤인 2018년 시즌2를 방영한 뒤에 다음 편을 준비하기 위한 잠정적 휴식 기간에 들어간 상태죠. 사실 이 다큐멘터리는 한 가지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고 약 1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탄생한 범죄 장르의 방송입니다. 사실 범죄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신선한 컨텐츠라고 여기기는 조금 힘듭니다. 기존의 유사한 형식의 작품이 이미 많이 제작이 되어서 방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작진이 사전에 홍보 차원으로 살인자 만들기 1회 방송분을 플랫폼에 공개하자마자 폭발적인 조회수가 이어지면서 시청자들은 열광했고 언론은 이를 보도하기 바빴습니다. 과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이 다큐멘터리는 어떠한 사건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다큐멘터리의 기반이 된 사건이자 200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과 그 진실 공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니 번슨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행실이 바르고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던 사람이었죠. 시내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낸 가게도 있었을 만큼 부지런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5년 7월 어느 새벽 미시건호 해변에서 아침 조깅을 하던 도중에 이름 모를 괴한에게 끌려가 성폭행과 심한 구타를 당한 뒤 버려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는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곧바로 수사가 개시가 됐고요. 경찰은 그녀의 진술에 따라서 범인의 몽타주를 그려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되었죠. 체포된 사람은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스티븐 에이버리. 그는 당시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특수절도, 동물학대, 화기소지죄 등 여러 죄목으로 3차례나 교도소에 수감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전과만으로 그를 진범이라고 하곤해서는 안 되겠죠. 스티븐 역시 자신은 범행이 벌어지던 시각에 사건 장소에서 40마일이나 떨어진 그린베이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물로 영수증까지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관이 몽타주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어 피해자인 페니 역시 스티븐의 얼굴을 보자마자 범인이 확실하다고 증언을 하면서 그의 강간 및 살인미수 혐의가 입증이 됩니다. 이후에 열린 재판에서 스티븐은 유죄 판결을 받고 3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죠. 스티븐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했고 1987년과 1996년에 걸쳐 재심에 대한 항소를 진행합니다. 이는 모두 기각이 됐지만 스티븐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쯤에 언론을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2002년 위스콘신주 경찰이 시행한 DNA 조사를 통해 10여 년 전 벌어진 페니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거죠. 즉, 스티븐이 그토록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자신의 무죄가 공식적으로 입증된 셈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들의 악의적인 행동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사건 조사 당시에는 DNA 감식 기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오류나 착오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수사 과정에 존재했던 그들의 의도적인 수사 행위에 있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진범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범의 이름은 그레고리 알렌입니다. 그는 상습적으로 강간을 저지르던 악질적인 범죄자였어요. 사진으로만 봐도 스티븐과 상당히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페니 번슨을 폭행하고 강간했지만 검거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경찰의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가 페니 번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돼서 일찍부터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티븐이 감옥에 갇혀있을 당시에 다른 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알렌이 자신이 10년 전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 엉뚱한 사람이 복역 중이라는 것을 경찰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를 묵살해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것이죠. 상황으로만 밀어보면 경찰 측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스티븐을 잡아넣기로 작정을 한 것이라는 시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충분히 진범을 검거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밝혀진 진실을 외면했던 걸까요? 스티븐 앨런 에이버리. 그는 1962년 7월 9일 미국 위스콘신주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꽤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어요. 18살의 나이로 친구와 술집을 털어서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되는가 하면 키우던 고양이를 불태워 죽이는 등 동물학대를 일삼았고 사촌과의 다툼 중에 소지하던 총을 꺼내 그녀를 위협하는 등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파란만장했던 스티븐의 인생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한 건 페니 사건의 용의자로 그의 이름이 거론된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스티븐의 사촌인 샌드라 모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스티븐에 대해 매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정도였다고 해요. 방금 전에 그가 사촌과의 다툼에서 총을 꺼내든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촌이 바로 샌드라 모리스입니다. 이 단편적인 사례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는 대강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샌드라의 남편과 절친이 각각 경찰의 고위 간부와 검찰직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절친이자 검사인 주디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서 상황은 스티븐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간 거죠. 이 주디는요, 피해자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를 듣자마자 곧바로 스티븐을 범인이라고 단정을 짓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진범인 그레고리 알렌이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던 이유를 여기에서 좀 알 수가 있겠네요. 운 나쁘게도 스티븐은 진범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그를 보자마자 범인으로 지목했고 그렇게 억울한 18년간의 옥살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후에 경찰은 그레고리 알렌의 진술로 인해 그가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지만 그들은 수사 과정 중에 있었던 실수가 공개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논란과 비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외면했고요. 스티븐은 이 시점으로부터도 약 8년이라는 시간을 더 복역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2002년 시행된 DNA 감식을 통해 복역 18년 만인 2002년부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요. 스티븐은 그 즉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석방되는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기자들에게 피해 여성의 진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을 유도한 경찰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 그저 손 놓고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이후에 스티븐은 사건 당시 조사와 재판을 맡았던 보안관, 검찰, 법원 등을 상대로 하자 있는 유죄 판결 및 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금액이 무려 3,600만 달러였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400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9월, 10월에 걸쳐 사건과 관련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대거 법정에 서게 됐고요. 위스콘신 정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인 에이버리 법안을 제정하고 정식으로 통과시키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스티븐이 석방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2005년 또 하나의 경악할 만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넷플릭스에서 살인자 만들기라는 방송을 제작하기로 결정한 계기 역시 이때 벌어진 사건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이름은 테레사 할버크. 그녀는 25살의 젊은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녀는 2005년 10월 31일 차를 몰고 집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해졌고 테레사의 어머니가 그녀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찰은 테레사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끝에 그녀가 앞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스티븐이 운영하는 폐차장을 방문한 뒤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곧바로 스티븐의 폐차장과 그의 집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됩니다. 그 결과 스티븐의 폐차장에서 테레사의 차량이 일부 숨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내부에서는 혈흔까지 검출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티븐의 침실에는 테레사의 차량 열쇠와 총이 발견이 됐고 하수구에서는 검게 탄 뼈 조각이 발견이 됩니다. 감식 결과 예상대로 혈흔과 뼈 조각은 테레사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5년 11월 11일 스티븐은 테레사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더불어 스티븐의 조카인 브랜든 역시 삼촌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처리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면서 법정에 오르게 됐죠. 결국 이들의 범행은 유죄로 판명이 났고요. 두 사람 모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스티븐과 브랜든이 검거된 직후부터 201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저의 추측성 발언 및 주장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조사 결과나 증거, 현황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에 들어가셔서 해당 방송을 찾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스티븐은 진범으로 검거된 이후 일관성 있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의 범행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수많은 물증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수사 과정과 그의 혐의에는 별다른 의문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검찰이 과거 페니 사건을 담당했었던 인력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됐죠. 더불어 이후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스티븐의 변호사가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게 되면서 그 의구심은 논란으로 번지게 됐고요. 사법계에 혼란을 빚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쟁점은 여러 가지로 나뉘었어요. 직접적인 살해 동기, 흉기, 범행 과정, 시신 훼손 과정 등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고 어느 쪽이 거짓인지 확언할 수 없을 정도였죠. 뒤이어 2015년 12월 18일 넷플릭스를 통해 10부작으로 제작된 살인자 만들기라는 방송이 방영이 되면서 사건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약 10년에 걸쳐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테레사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위법한 조사 과정, 증거 조작, 증인 협박 등의 혐의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 대하여 스티븐과 브랜든을 용의자로 검거하고 기소하는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의혹을 제시하고 있었죠. 페니 사건에서 무죄인 스티븐이 범인으로 검거되고 수감되기까지의 과정과 테레사 사건에 대한 의혹 등을 낱낱이 보여줌으로써 경찰의 입장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제고하게 할 만큼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가히 충격적인 것은 한 경찰의 공개 발언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언론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을 죽이는 것이 그를 다른 사건의 범인으로 엮는 것보다 더 쉽다. 방송이 송출된 뒤 논란이 일어난 것은 당연했습니다. 2015년 12월 20일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스티븐을 석방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인사와 관리들을 처벌하라는 탄원서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 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이후 이 다큐멘터리로 인해 수사당국이 스티븐의 무고한 복역에 대한 책임과 막대한 소송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테레사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건의 본질은 점차 흐려졌고요. 모든 증거와 정황은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2018년 12월
살인자 만들기의 제작진들은 페니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전직 경찰관들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은 스티븐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애써 무시한 채 편파적인 입장을 고수했다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즌의 방영 일자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지만 세간의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방송으로 기억되고 있죠. 다음으로는 브랜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스티븐의 조카였죠. 그는 스티븐과 더불어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지만 복역 10년 만에 유죄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모든 자백 과정이 경찰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정헌법에 따르면 용의자의 나이 및 장애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했을 때 비자발적으로 이끌어낸 증언은 증거로서의 효력과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16살에 불과했던 브랜든은 지적장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브랜든이 수사관에 의해서 자백을 강요당했다면 그 자백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수사관들이 이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그들이 용의자 자백을 유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수용이 됐고요. 브랜든은 2016년부로 석방 조치됩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은 끝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합니다. 아무도 그 진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사건의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겠죠.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단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가 테레사 할버크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녀의 유족과 지인들의 심정을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후 스티븐의 재심 신청은 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됐지만 주항소법원에 계류 중이고 그의 새 변호사가 아주 의욕적이라는 점에서 향후의 재판에 있어서도 큰 국면이 초래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2019년 현재까지도 사건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스티븐은 올해로 무려 31년 차의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사건의 진범이라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큰 죗값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만약에 이 사건 또한 무고한 그를 엮기 위한 함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미국 법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한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